지난주 강의 때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랑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었고, 오늘은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뭔가 경제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딱 하려면 매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관련해서 친구가 이런 거 있대, 야 이런 거 관련해서 부동산 여기가 뜬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주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나 이런 거에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또 주식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기사 이미 나왔는데 야 이거 뒷북치지 마. 이거 야 이런 거 나오면은 이미 이거 사면은 끝물이야. 이거 폭탄 돌리기니까 이런 기사 나올 때 팔아야 돼. 근데 사실 저는요, 이게 또 모든 건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는 지수랑 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육하 원칙에 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기사가 이런 거에 후행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게 뒷북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내가 투자에 반영할 기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 정보의 쓰나미와 홍수 속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기사 자체를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뭐 보시면 다들 경제 기사 뭐 무슨 땡땡 경제신문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든 신문 보면은 거기 경제 섹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말로 되어 있지만 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해석이 안 된다. 용어나 표현이 굉장히 어렵다. 뭐 GDP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무슨 지수가 지표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올라왔는데, 그런 데서 그게 뭐 어떻게 됐다고? 그게 뭐 몇보다 낮은데 높은데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고, 스포츠 섹션, 연애 섹션만 보면서 그래서 이효리가 어떻게 됐다고, 찌라씨가 어떻게, 남의 세상사에 되게 관심 가지면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경제기사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 저렇게 보면 경제 정책, 사실 이렇죠. 이번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면서 어떠한 경제 정책들이 있냐? 보통 우리가 어떤 게 있죠? 일자리 창출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미 이제 투자를 좀 해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관련한 수혜주들은 뭘까? 그런 거 관련해서 수혜 지역은 어딜까? 부동산이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머리가 빡빡 돌아가요. 근데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일자리 창출,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그리고 일자리 없으신 분들, 그래 뭐 그거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래 나는 뭐 나랑 별로 상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이걸로 뭐 투자에 반영을 하던, 아니면 내 뭐 직업이나 진로에 반영을 하던, 어떻게든 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하는 능력이나 그런 힘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기 뭐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봤을 때 뭐 경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미시경제는 아시죠? 뭐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미시는 숲을 보는 거랑 나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뭐 얘기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근데 또 보면은 숲을 봐야지 나무가 보이고, 또 숲만 봐서 나무를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때도 있고, 또 너무 나무만 봐서 숲을 놓칠 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종목 리포트만 보고 이 회사 되게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안 좋은 거야?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랑 경제에 대한 분석 리포트,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까지 다 봐야지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데, 그 회사 자체가 나쁘고 안 나쁘고는 나무만 봤을 때는 세상에 안 좋은 회사는 없어요. 왜냐면 그 회사 뭐 직업 그 월급도 주고 회사 잘 돌아가려면. 근데 이 회사 그 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거시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금융, 환율, 금리, 되게 환율, 뭐 내가 해외 놀러 갈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무역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랑 뭔 상관이야 할 수 있지만, 환율 뭐 아시죠? 그 기사 관심 있으셨던 분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많이 이제 집중돼 있는 회사들은 뭐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얼마가 오르면 뭐 이익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연관 지어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수출이나 수입 비중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의 이익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투자에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금리는 왜?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긴축 정책을 하면서 금리를 계속 우리가 기준금리가 계속 내렸잖아요. 그때부터 어땠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계속 올랐잖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기준금리 떨어뜨리니까 그걸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더 부채 대출하기 쉬우니까 그걸 돈을 땡겨가지고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왜?
왜 그런 투자 환경이 바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계속 내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증권 섹션 있죠. 뭐 주가, 채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산업, 기업, 그리고 부동산, 뭐 유통, 소비자, IT, 세계 경제. 굉장히 우리가 경제 기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권 쪽,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만 하나 보는 게 또 경제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어떤 CEO가 성공했네. 최근에 제가 또 어떤 걸 보니까 야놀자 있잖아요. 야놀자 CEO가 이제 그분도 어떻게 부자가 됐냐. 뭐 보통 CEO들이 그 성공 기사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봐요. 칼럼들 이런 거. 그런 것도 하나의 경제 기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사이트를 보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가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아까 그 서두에 말해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기사만 그 제목만 보고, 그 다들 알잖아요. 그 뒤에 윤범 기자분 분도 계신데,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그 기자분들이 수익 구조가 그 클릭당으로 올라가는 게 맞나요, 기자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특히 자극적인 그래서 우리가 또 낚였네. 그래서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뭐 제가 이동 중에 봤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효린의 민박에서, 이거는 경제 기사는 아닌데, 뭐 그 아이유한테 아이유에게 뭐 이제 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데려오라고 하자, 아이유가 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 하고 딱 클릭했는데 한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유는. 그렇지만 방송을 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데, 보통 경제 기사 중에서도 뭐 이 회사가 뭐 어디랑 계약을 체결했어, 뭐 예를 들면 제약주, 바이오주 같으면 여기랑 뭐 임박했다, 체결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낚이지 말고 제목만 읽고 내용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란 말이죠. 일단은 이 기사가 일단 왜 나왔을까? 왜 이 시점에 왜 이걸 터뜨렸을까? 그리고 이 기사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일단은 계속 내가 누구한테 묻지 말고 그냥 제목만 보고 혼자서 막 전전긍긍 하지 말고 일단 내용을 보고 이해관계를 다 따져요. 그래서 호기심 대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경제 이슈를 다루 이제 기사에 주목을 하고, 일단은 이런 산업과 증권 기사를 연계시켜서 보면은 가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바로 주가겠죠. 이미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면세 쪽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해서 뭐 하나랑 뭐 두산 쪽 관련해서 뭐 이제 특혜줘서 뭐 롯데 쪽이 별로 뭐 안 좋았다, 피해를 봤다 하면서, 뭐 호텔 신라 쪽은 뭐 그나마 계속 좋아서, 그러니까 그쪽 주가가 오르고 걔는 피해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딱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바로 그 증권가 걔네 주가 창을 봐요. 그래서 이 기사가 미치는 효과가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인 그러니까 투자자나 주주가 아니더라도 연관성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내 스스로가 몸에 익히는 거를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 내가 실전에 투자를 하실 때도 되게 좋은 거고, 일단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제목만 보고 낚이지 말고 관심 있는 그 키워드가 있는 게 나왔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일단은 뭐 기자분들 자체는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사 자체는 이렇게 6화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경제 기사는 특히나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북 기사인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지 이렇게 나온 건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인 기사의 내용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6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럼 먼저 누가 소비자인지, 그게 주체가 뭐 기업인지 정부인지 해외 다른 나라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보통 그 모든 걸 공부할 때 외국어도 그렇고 경제 쪽도 그렇고 3색 볼펜을 써요. 그 빨간색, 파란색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검은색 나오는데 초록 색깔 나오는 것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란색으로 하고, 뭐 초록색에 대해서는 되게 내가 앞으로도 뭐 그거 할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공부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텐데, 일단 뭐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인터넷으로 말고 한번 처음 내가 제대로 보고 싶다면 그걸 프린트아웃을 해서 한번 줄을 쳐서 읽어보시는 걸 하면은 저런 걸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언제, 저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저걸 언제 반영한 건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뒷북인지 아니면 앞으로 반영돼서 내가 할 건지,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기존과 다른 모습이 나오도록 뭔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뭐 정책이나 뭔가 이런 걸 했는지, 이 육하 원칙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투자의 호재와 악재를 선별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표랑 지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투자는 이제 이렇게 경제 흐름을 잘 읽을수록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하려면 이렇게 경제 지수랑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럼 지수랑 지표 차이가 뭐냐? 경제 그 지표는 영어로 하면 이제 인디케이터고, 지수는 인덱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펀드 같은 것도 보면 뭐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것도 있고, 지표는 말 그대로 그걸 뭐 지칭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데, 경제 상황을 지금 나타내는 통계 수치예요.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나오는 그런 지표들. 그런데 이제 지수는 경제 지표를, 그런 경제 지표를 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거를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지표랑 지수의 차이점인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중요한 게 육하 원칙 중에서 그 언제에 대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을 때 그 우리가 보통 경제 지표를 그 반영하는 것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많이들 경제 쪽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행지표, 선행지표, 후행지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가는 앤지, 먼저 선행해서 먼저 가는 앤지, 그리고 후행해서 뒤에 따라오는 지표인지, 일단 그 3개 시점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행지표, 선행지표, 후행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표, 지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동행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북이 등껍질 위에 올라타고 이제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현재와 함께 간다고 해서 동행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동행지표는 현재 경제 활동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 중에서는 산업 생산지수나 제조업 가동률, 그리고 뭐 생산자 출하량, 그리고 도소매 판매. 사실 그 되게 뭐 저거 뭐야 또 영어 짜증나 하지만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쉬워요. 도매, 소매, 판매, 애기야. 근데 되게 또 저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어렵게 보여지는데, 그냥 도매랑 소매가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고, 생산자가 얼마나 출하를 했냐에 대한 그 양을 지표한 게 그건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이 얼마나 가동되고 있냐. 왜냐면 우리나라 되게 제조업이 많잖아요. 기반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인구 절벽이 있고 앞으로 그쪽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창조경제 내찢으면서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저렇게 제조업이 현재까지는 얼마나 가동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수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의 경제 활동을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동행지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정부랑 기업들이 경기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을 우리는 늘 파악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하거나 너무 이제 그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늘 이제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컨트롤하는 게 그 정부나 이런 데서 기업에서 정할 위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석을 하고, 그럼 우린 투자자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반영을 하냐. 그럼 동행지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런 경제 주체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앞으로 활동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옆에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뭐 최신 거죠. 제가 이런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이런 자료, 아까 이제 나왔던 지표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이 올라가고 방송 장비, 자동차는 떨어진다. 근데 사실 주식 쪽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거의 2,500선 증시 바라보고 막 있는데,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IT, 반도체, 전자부품 쪽이 계속 그걸 끌어올리고, 지금 금융 쪽, 은행, 증권 쪽이 그거를 밀어 올리는 그런 장세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더 앞으로 거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박스비였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 1800선에서 2200선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걸 뚫고 2011년 이후 뚫고 지금 2500선, 2400선, 2500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고점이야, 야 다 털어 하지만 털어 하던 사람이 2200선, 2300선, 2400선, 2500선 가니까 얼마나 가려나? 이게 3000 갈까? 미치겠네? 근데 무조건 비관론자들은 야 이제는 고점이니까 다 털어야 된다 하는데, 다 털으라고 하는데 다 올라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게 실적이나 펀디멘털을 받쳐주는 거거든요.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2008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는 이제 되게 거품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품이 있었을 때 깨져가지고 다시 다우가 이렇게 올라서 2만이 넘은 거랑 지금은 미국이 왜 계속 경기가 잘 갈까요? 미국의 그런 고용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품이 아니라 더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또 그네는 지금 IT 반도체,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뭐 구글, 애플 이런 애들이 다 끌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끌어주는 장세인데 미국이 약간 그런 거를 더 혁신해서 주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거품에 의해서 가는 건지 이런 다양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서 실적이 받쳐줘서 가는 건지에 따라서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도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봤을 때도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글로벌 그 시총에서 2%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러면 해외에도 눈을 돌렸을 때 그러면은 일본 뭐 5월이나 뭐 이런 게 지금 7월, 6월 뭐 이럴 때 나와요. 전달 지표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일본의 산업 생산 지수가 뭐 100.4로 뭐 전월비 이렇게 하락했다. 아니면 중국이 뭐 이런 게 올랐다.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그 전월 대비 뭐 일본이나 중국이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그냥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무슨 해외야 라고 하지만 그냥 검색을 해봤을 때 얘네가 지금 추이가 대강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는 굉장히 간단하게 저 정도 추이로,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봤을 때도 기자의 그 주관적인 그 자기의 칼럼이라든지 생각이 들어간 것보다는 이렇게 팩트 기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아니면 통계청에 의하면, 이런 팩트에 의해서 쓰여진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걸로 그 지표나 그 지수들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동행 지표들은 지금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 수 있을 때, 그래서 중국 안 좋다던데, 러시아 안 좋다던데, 중국 안 좋다던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은 2007년에 펀드나 이런 주식 해가지고 쪽박 차신 분들 계속 중국 안 좋다 그러는데 중국 최근에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걸로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되게 뭔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좀 앞으로는 우리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각 나라별로 이런 지표들을 보고 내가 중국의 어떤 통계 수치를 봤는데 말이지 요즘 중국 굉장히 추이가 좋더라고, 이렇게 좀 말해야 지식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이제 기사 읽을 때도 그런 걸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그럼 과거 경제를 보여주는 후행 지표. 이렇게 거북이 등 뒤에 이렇게 산을 가고 있습니다. 몇몇 지표들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경제 상황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뒤따라 간다고 해서 후행 지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행 지표에는 어떤 게 있냐? 그래서 경기를 사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정책이나 투자 활동에 평가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지표인데요. 그래서 정확도가 아까 얘기했던 동행 그리고 후행, 선행 중에서는 비교적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에 팩트들을 다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 반영해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인 플랜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행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생산자 재고, 뭐 가계 소비 지출, 그리고 뭐 회사채 유통 수익률, 뭐 상용 근로자 수인데, 사실 뭐 다른 것들은 둘째치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가계 소비 지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내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가게에서 얼마나 이제 소비를 하고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최근의 기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국내 소비 내수 회복 확인 심리 커질 예상, 이게 최근 기사예요. 7월 7일 기사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좀 옆으로 제가 볼게요. 뭐 신정부 출범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과 달리 판매 증가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비 부문의 뭐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괴리가 커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되게 그 주식에서도 보면 IT랑 반도체나 이쪽만 계속 커지지, 내수주들은 잠깐 뭐 순환매 장세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순환매 장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IT나 이쪽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좋았던 장세가 얘네만 좋아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환매가 되는, 뭔가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했나?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은 차가운 물로 조금 틀어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야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 그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쪽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얘는 좀 쉬어가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순환매 장세라고 해서 그런 게 왔었는데 그건 살짝이고 내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더디게 회복 지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음식료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수주들이 별로 지금 부진해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기술적인 반등이었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뭐 이런 넘어서서 회복되고 있는 반면에 소매 판미는 계속 증가해서 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매월 이런 걸 조사를 해요.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이런 데랑 좀 친해지면은 얘네가 나오는 게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경제 그 기사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오히려 정말 그 가공되지 않은 팩트를 보려면 이런 이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내보내는 데 들어가서 이런 거를 보는 게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저도 나중에 기업 공시 사이트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트라고 있거든요. 그냥 기사 보지 말고 다트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어디가 뭐 원전이나 어디 뭐 터낸다 그러더라. 그럼 거기에 그냥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기사 이런 키워드 검색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면 거기 관련된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볼 때는 이런 이제 나오는 주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이런 후행지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본인들이 이제 파악하는데 관련 키워드를 넣으면은 이 관련된 기사들이 쭉쭉 나오니까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선행지표,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지표. 사실 그러면은 선행지표도 우리가 다양한 지표를 해석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미래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건데 앞서간다는 것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후행지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행은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기 위함이고 후행은 뭔가 진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선행지표가 가장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알고 싶어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미래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점쟁이들처럼. 그러면 선행지표는 이렇게 투자와 기업 관련 지표들이 주를 이루는데 왜냐하면 저기 나온 것처럼 경기를 가장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는 집단이 바로 투자자들과 기업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럴 것이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그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서 그런 게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예측하고 움직이는 집단들이 선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투자자 관련 선행지표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반영하는 주가 지수. 그러니까 주가 이런 것도 다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걔네가 실제로 지금 뭐 상용화나 법령화 됐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뜰 것이다 라고 해서 선행이 돼서 주가가 오른 거지 걔네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터져서 뭐 리콜이 당했거나 뭔가 그렇게 되면은 그 거품이 다 꺼져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정말 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그 예측이 맞아가지고 그게 실적까지 잘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그거대로 잘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가도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뭐 금융기관의 유동성 등이 뭐 이제 대표적인데 저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투자자랑 기업 저기 상관관계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잘 해놨는데 그러면 기업들은 미래 경기를 예측해서 경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들 그러니까 뭐 경영 쪽이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업의 가장 그 큰 포인트가 뭐예요? 이윤 추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미래 경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 경제 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내수가 얼어붙어서 설비 투자를 안 하네 뭐 투자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예측해서 보기에는 이렇게 뭐 내수가 뭐 얼어붙고 하니까 뭐 안 한다 뭐 이런 게 관련돼서 경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 건설 수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쪽이 물산 쪽도 건설 쪽 보면은 그런 수주가 맞나요?
아, 네,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건설 쪽 뭐 기계 수주액이 많냐 없냐. 근데 이것도 해외 쪽이 많은지 뭐 국내 쪽이 적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쪽은 많다고 쳐요. 뭐 동남아나 이쪽. 근데 국내 쪽은 별로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어느 나라에 관련된 건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자본재 수입량.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신흥국이 되게 더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처음에 다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원래 각 나라의 그 글로벌 핫머니는요,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금리를 계속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올린다고 했을 때 다들 전 세계에서 우려했던 게, 야, 저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신흥국들, 중진국들 다 돈 빠져나가서 우리 완전 난리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이 되게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왜냐면 지금 자본재 같은 거를 수입을 해야지 신흥국으로부터 걔네도 미국이나 다른 그런 선진국들도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도 좋고 선진국도 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재 수입량 저런 것도 예를 들면은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그 해와서 그런 것들로 걔네 같이 경기가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뭐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인구직 비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일거리인지 일자리인지. 그래서 사람인 HR 뭐 이런 관련된 회사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 절벽이 있고 사람들이 주니까 그런 뭐 사람이나 이런 회사는 망할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브로커리지로 먹고 사는 애들은 지금 굉장히 더 수익 구조가 좋아요. 지금 비정규직이나 뭔가 우리가 노마드 라이프로 사람들이 정규직이나 회사에 뭔가 목매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을 해서 이것저것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많아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구인구직 비율 지금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회 메커니즘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선행 지표를 볼 수 있고, 뉴스에 많이 등장할 거예요. PMI, 적어도 그냥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되게 뭔가 어렵게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공부를 할 때요, 저기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 기업 구매 담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PMI 지수는. 그래서 보통 나올 때 PMI 지수가 이것보다 이제 작으면 경기가 수축됐다고 보고, 이거보다 크면은 경기가 팽창됐다고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보다 지금 전월 대비, 이거는 항상 이런 지표나 지수를 볼 때는 언제 대비부터 지금 이렇다, 이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시점과 그게 비교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치화한 선행 지수 중에 하나라서, 이게 특히 이제 주식 쪽 말고 뭐 해외 선물이나 통화 쪽 그 환율 거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런 각 나라별로 경기 뭐 지표나 지수 같은 거 발표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저런 걸 발표했다 그러면 그 시간별로, 왜냐면 우리나라는 주식만 보는데 선물이나 그런 통화 쪽은 시장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장이에요. 우리는 9시 반부터 3시 반 하면 장이 끝나는데, 나머지 애들은 우리나라 장이 닫히면 다른 나라 열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장이라서 그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밤에도 어떤 분들은 그 해외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10시에 뭐 어디 장 열리니까 지금 거기에 경제지표가 발표해서 지금 뭔가 출렁였어,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쪽 이런 전체적인 경제를 읽게 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면은 되게 투자의 뭐 기회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동행, 소행, 선행 중에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걸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예측 자료, 그리고 둘째는 주가 지수인데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행 지표는 말 그대로 이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치예요. 우리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률도 높다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도 그냥 기대하는 게 낫다는 거지, 리스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그 리턴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현명하게 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지? 그런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위험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미래
대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치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선행지표는 미래 경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측 자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고 나면 우리가 늘 변수라는 게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이런 자연재해나 뭐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제약 바이오 쪽 아시는 분들이 한미약품, 한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한미약품 한 주당 그 무조건 야 100만 원 가니까 그냥 박아놔 했는데, 걔네가 그렇게 늑장 공시하고 뭐 조작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둘째, 그러면 주가 지수도 그 자체가 선행지표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다 반영된 게 아니라.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나서 투자를 시작한 경우는 이미 다른 투자자들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움직인 다음인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기 뒷북인 거죠. 보통의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런 경우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하는데, 저런 선행 지수를 저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에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반영되고 나서 우린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지금 사야 되나 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특히 주가 지수는 다른 선행지표보다도 앞서서 움직이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선행인지 후행인지 동행인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기사 봤을 때 그냥 좋은 거래요, 이거 요즘에 이거 하니까 그냥 이거 사면 되겠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여행 많이 가잖아요. 제가 여행주 쪽으로 올해 1월 그리고 뭐 6월까지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황금 연휴나 이런 쪽으로는 다 그게 선 반영됐어요. 그 선행 지수로 여행주들이 왜 올랐냐?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1월부터 6월 그 전에 계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 이유가 올해 황금 연휴로 해서 직장인들이 뭐 그런 거 다 미리 선 반영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여행주가 오르고 있다. 근데 6월 이후부터요 꺾였어요. 하락하거든요. 왜냐면 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거든요. 예측으로 인해서 다 그게 반영이 됐고,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실적도 나빠진 게 아니라 실적도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여기까지 다 오르고 이제 더 이상의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거품이나 그런 게 다 빠지고, 저는 그래서 늘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방송에서 예전에 추천했던 게 3월에 얘기해서 4월, 5월까지 여행주 추천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고, 이번에 제가 토마토TV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걸로 여행을 어떻게 알뜰하게 갈지, 그래서 PP카드 어떻게 하고 환전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그러니까 안 쓸 때는 안 쓰고 벌 때는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어떤 분들은 내가 공항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걸? 지금 여행도 사야겠는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뒷북을 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기사를 읽고 본인이 느낄 때 그 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황금 연휴 이슈는 작년부터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표를 사고 이렇게 하기 전에 투자자들이랑 기업들을 움직인단 말이죠. 그때 움직여야 되지, 이미 사람들이 짐 싸들고 바캉스 떠날 때 투자에 반영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고, 또 올해 초반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미세먼지, 위닉스, 뭐 이런 애들, 뭐 코웨이 이런 애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폐 질환 이런 걸로 관련된 거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내가 늙어서 고생하겠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사재기에서, 제가 이제 그때 보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3주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습기는요, 뭐 내가 좀 찝찝하면 어때, 그냥 먼저 뽀송하면 되지. 약간 그냥 솔직히 제습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습기 이슈로 한 번 더 주가 상승할까요? 저는 솔직히 제습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는 우리 가족 폐 질환 걸리면 나 안 되는데 나 폐암 걸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막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더 그렇게 난리 나서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주가 탄력성이 지금은 왜 덜한지, 그런 기사에 별로 왜 민감성이 덜한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면 되고, 그러면 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신문 기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주요 특징, 이런 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뭐 사실 중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일어난 이 사건의 현상을 먼저 이제 중시를 해서 이게 분석이나 전망 기사인지 아니면 이게 저널리즘이나 아카데미즘 관련된 뭔가 알려주려고 기자분이 쓴 건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룬 기사는 경제 현상의 후행함으로써 이런 기사를 바탕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행은 이미 이제 뒷북인 경우가 많다고. 근데 선행도 너무 예측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후행 기사를 투자에 반영할 때 이미 뒷북으로 이거 말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주식시장이나 투자에서 얘기하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고 하는 뉴스는 오만대만 뉴스가 아니라 후행 지수가 나온 기사가 나왔을 때는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이면은 아까처럼 투자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앞에 선행 지수가 나온 거는 앞으로 투자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라는 거고, 후행에 관련된 저런 팩트나 사실 중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었다, 지금 현상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저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뉴스가 나온 시점과 이 경제 현상이 반영되는 시차를 한번 본인이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반영된 기사인지, 경제 성장률, 뭐 부동산 가격 추이, 기업 실적 등. 아시죠? 기업 실적이 나오는 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 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전망 할 때 막 오르다가 오히려 발표 나면 아 그래 당연한 건데 뭘 이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쭉쭉쭉 나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몰랐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왜냐면 심리거든요, 심리. 선행하고 이런 거는 그게 팩트가 아니라 예측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 선행 지표나 지수가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나 기업이 그거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에 의해서 예측하고 움직이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기사, 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기사, 오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기사, 그리고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기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기사를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얘는 별로 돈이 안 되는 기사들이에요.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다 아 그래 팩트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나 경제 기사 읽는 남자야, 경제 기사 읽는 여자야 라고 했는데 이런 돈 안 되는 것만 맨날 읽어봤자 뭐 사실 뭐 안 읽는 애들보다는 이런 팩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유식해는 보이겠지만, 솔직히 너무 지금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 옥석을 가려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 분별 능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그럼 광고주 여론,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많이 낚이죠. 특히 돈 되는 기사일수록 돈을 주고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제 기사는 더 그래요. 제 아는 분들만 특히 제가 듣기로는 보험 쪽이나 부동산 쪽은 저도 방송을 해봐서 알지만 주식 쪽은 덜한데, 돈을 주고 본인들이 방송을 나가요. 기사를 쓰거나 야 이거 돈 줄 테니까 기사 좀 써줘. 한 30이면 되냐? 그리고 너네 매거진 한 100부나 30부 살 테니까 우리 기사 좀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기사, 광고성 기사, 인터뷰 기사는 일단 좀 의심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뭐 이땡땡 씨나 뭐 이런 그런 경제사범들 보시면 언론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이런 CEO들을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화려하게 나오는. 일단 취재원과 기사 내용을 일단 이해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보통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부동산 기사가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뭐 GTX 뚫려서 더블 호재임, 수서 대박임, 이렇게 해서 딱 클릭했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100% 광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읽더라도 이런 부동산 호재 기사 관련해서 낚여서 내용을 읽어보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저렇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는 내용의 기사는 100% 광고성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정도는 솔직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광고네, 또 낚였네.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또 물론 그것도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너무 욕을 먹기 때문에 적절하게 광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 오케이죠. 사실 우리 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만 나 안 좋은 것도 좋게 써주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놔야 되고,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 옥석을 가려내야 되고, 광고주들을 의식하는 사기업이 신문 이제 매체 그런 데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에 의해서 쓰여진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인터뷰 기사나 광고성 기사나 기업 기사 이런 것도 조금 내가 조심을 해서 보자.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CEO의 되게 뭐 성장 스토리, 성공 스토리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되게 많이 보고 배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어제 봤는데 야놀자 대표, 정말 야놀자 요즘 대박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 대표가 부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기를 인생을 바꿔준 책이 그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업의 이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다큐멘터리랑 기사를 봤는데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사를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너무 최근에 너무 핫 이슈고 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라서 취재를 한 정말 좋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파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기사의 중요도, 그 사회적인 영향력, 특종 여부, 그리고 기사의 위치나 크기 결정. 사실 우리도 신문 기사 이렇게 보면요, 신문을 이렇게 인터넷 말고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이게 앞에 대문짝만한 게 빵 나와 있는 건지, 이게 요즘엔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이게 특종인지 아닌지, 되게 중요한 이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이들 그 신문사에서도 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이 가잖아요. 일단 폰트가 크고 앞에 그림도 이렇게 크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굵직굵직하게 읽어주고 속독을 하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정독보다는 약간 속독으로 일단 그렇게 한번 훑고, 왜냐면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는 일단은 회사에서 미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특종 여부도 파악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맞장구, 이거는 뭐 대중의 관심이나 시장에 맞장구를 치는 존재, 뭐 이거는 신문 구독자인 대중의 관심이 있는 기사를 다룬다 이건데, 신문의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휩쓸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사실 신문사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우리 나누는 데 있잖아요. 뭐 조중동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경제 기사도 마찬가지인 게 회사 그 신문사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기자분들의 성향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냥 대중의 관심이 적은 때가 투자 적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고 했는데, 보통 다들 아까 얘기했던 후행 기사로 뒷북칠 때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모든 신문사가 다 떠들고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이미 이건 정말 그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별로 관심이 적을 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거는 제가 다음 3강에서 더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경제신문 어떤 식으로 읽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신문 경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1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 가치 척도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강북도 되게 핫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집값이 계속 부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면은 뭐 강남 재건축 이슈, 강남 집값 보잖아요. 그리고 블루칩 증권, 뭐 되게 핫한 대형주, 블루칩은 이제 대형주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증권, 그리고 산업별 1등 기업의 동향입니다. 대장주들. 예를 들면 철강 하면 포스코, 그리고 또 아까 뭐 얘기하면 이제 어떤데 바로 나오네. 또 이거 해봐야 되나요? 이거 되게 식품하면 뭐 이런 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장주들에 대해서 한번 동향을 파헤쳐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되게 좋고, 1등의 가치를 통해서 2등, 3등의 가치 사유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1등이 잘 돼야, 1등이 잘 되는 걸 봐야지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도 예를 들어서 여행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북이지만 모두 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애들은 대장이잖아요. 1, 2등 하는 애들이니까 이미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막 본다고 하면은 몇몇 전문가들이 뭐 참 좋은 레저나 이런 애들은 그나마 많이 안 올랐으니까 걔네는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몇 명 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반영된 이슈라고 하지만 가치 척도가 이미 대장이나 1, 2등은 다 먹고 나갔지만 아직은 그런 이제 여력이 있고 업사이드가 있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또 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거꾸로 읽기, 이거는 이미 일어난 현상의 기사를 따라가지 말고 흐름을 파악하라. 후행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데, 이제 기사의 내용이 경제에 이미 반영되어 움직일 것을 감안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하라. 그리고 기사에 직접 나와 있진 않지만 그 기사 내용을 감안해서 방향을 예측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활동이 오늘 우리 이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거죠.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린 거고, 고기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방향을 본인이 분석하고 하는 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혜 분야를 찾는 총력을 다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제가 일본에서 그 공부를 하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2011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원전이 딱 터졌잖아요. 근데
저는 막 어머 어떻게 막 지금 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었을 때 그때는 별로 그렇게 투자에 관심이 없었고 이런 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되게 친했던 저보다 오빠지만 동기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원전 터지고 나니까 되게 태연하게 자기 MTS 들어가서 농심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오빠 지금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있는 무슨 농심 주식을 사고 난리야? 이래서 그랬더니 야 요즘 보면 모르겠냐 이제 곧 농심 주식 엄청 오른다. 삼다수랑 뭐 라면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난리 날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 오빠는 이런 게 터지니까 야 어떻게든 뭐 핵 터지면 죽을 거면 죽고 살 건 계속 살 건데 일단은 뭐 이런 걸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놓고는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비즈니스 타고 한국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나는 돈 아껴서 이코노미 타고 제일 저가 항공 타고 어떻게 해서든 표 아껴서 학생 때 돈 없을 때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사건이 터지면 수혜 분야를 찾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냥 몸에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또 생각할 시간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미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 2살, 3살 때인데 그때도 그 오빠도 24살, 5살이었는데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게 몸에 배어 있고 반영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저는 이제 그때 느꼈죠. 그 이후에 제가 했던 게 바로 저번에 제가 늘 얘기하는 메디톡스 제가 보톡스 맞고 생활에 바로 반영한 그런 의사결정이 바로 빠르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속성 이제 경제는 흐름이므로 개별 사실보다는 흐름 위주로 봐라. 이게 이제 미시적으로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시적으로 그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는 건데 특정 회사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그 회사를 둘러싼 투자처가 어떤 것인지 재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한미 같은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게 좋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되고 좋아지면은 이거는 그 관련된 전자부품회사, 하청업체들 그런 애들이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한미가 되게 그런 늑장 공시는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실 IPO 시장 되게 신규 상장주들 되게 제약바이오 쪽이 많았는데 한미 때문에 완전히 그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아지면서 되게 그 이후부터는 안 좋아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고 큰 애들이 이 흐름이 그 특정 회사가 그 경기 그 전체적인 산업이나 이쪽에 이제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걔네가 영향력이 되게 크거나 대장이면은 오히려 그쪽으로 넣었던 애들이 되게 안 좋거나 좋게 파질 그 파장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 한미약품 안 가지고 있는데 난 괜찮을 건데 이러더니 나 제약바이오 다 망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생각 아닌데 나는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이 이제 난 망했어 난 주식 안 볼 거야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제 거 엄청 올랐어 했는데 뭐예요 했더니 거기 하청업체인 거여서 몰랐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일단 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제가 후에 알려드렸어요.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올랐어 했더니 그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이랬더니 그렇구나 왜 올랐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연속성, 연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한 주당 뭐 거의 200 몇십만 원이니까 보통 직장인 월급으로는 내가 그 생활비 쓰고 한 주도 사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수혜를 입는 그 연관이나 연속성이 있는 애들로 산다든지 약간 그렇게 해서 최근에 재미를 보거나 하신 분들도 많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확정, 추진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기사에 백지화될 수 있으면 염두에 두고 읽어라. 예를 들면 정권 교체 시에 나오는 정책 기사. 이런 기자분들은 예를 들면 경쟁사와 한 건의 스트레스로 꼬투리만 잡히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포장해서 기사를 씁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좀 그런 욕심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낚시형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로 정권 교체 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리고 그 전에 대선 후보들 있잖아요. 후보들에 따라서 누구한테 그거 할 건지에 따라서 다들 막 했는데 반기문 뭐 관련도 수혜져가지고 몰빵 했는데 진짜 안 나온대 이래가지고 다 물려있고 막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는 굉장히 백지화 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안철수 수혜져 안랩 샀대. 그래서 왜 그런 걸 왜 해? 어떻게 될 줄 알고 정치 테마주의 막 이런 거나 그러니까 그런 확정인지 추진인지 뭐 어떻게 될 건지 특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백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에 대해서는 베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고 읽는 거고 이렇게 이제 기업이 신사업 추진 또는 인수합병 기사도 저도 이제 늘 이거 얘기하는 건데 LOI 그리고 MOU인지 컨트랙트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은행에 있으면서 그 회사들이 뭔가 대출 같은 거 이제 의뢰를 할 때 이거를 달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근거. 너네가 이번에 새로운 걸 위해서 저희가 투자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내세워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LOI나 MOU 단계면 이거 확정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빠그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컨트랙트고 실제로 거기에 의해서 뭔가 뭐 이제 뭐 수주가 들어오고 이런 게 확정이라면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높게 평가를 하고 한도도 더 많이 내줘요.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레터 오브 인터레스트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의향이 있다 이 정도만 봤는데 나중에 변수가 생겨서 별로 상관없네 우리랑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무관하다고 해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특히 엔터주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어떤 회사가 어디였지? 그러다가 키위 엔터테인먼트였나? 거기서 이효리 씨가 갑자기 나온다고 해. 근데 다음날 바로 사실 무근이라고 해. 그래서 뭐야? 지들끼리 장난치나? 근데 당일날 나온다 그러면 훅 오르고 다음날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 훅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짜 했는지 나오는지 안 오는지 너무 이제 낚는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에 대한 것도 본인이 파악을 하고 기사 제목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낚이지 말고 특히 이것 쪽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나 이제 뭐 그런 제약 쪽, 수주 이런 쪽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라. 서수의 법칙에 따라서 거꾸로 투자를 해라. 뭐 비관론이 너무 극도하면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때다.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끝물이야 안 됐다 이렇게 할 때는 왜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팔아야 지가 사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막 야 끝물이야 터진다 곧 터진다 이러면은 지들이 싸게 살려고 야 너네 좀 빨리 팔아 이렇게 하려고 오히려 그러지 너무 낙관론이 하잖아요. 야 지금 더 갈 거야 난리 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그때 팔아야 돼요. 이게 낙관론이 너무 극도할 때는 팔아야 될 때고 너무 비관론이 극도할 때는 사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상 사촌이 배 아프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게 저 예전에 막 이렇게 해서 막 뭐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촌이 땅 사면 거름 주려고 배 아파서 똥 싼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러우니까 이게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얌체같이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이게 심리적으로 약간 비관론이 너무 극도하면 오히려 저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매수를 할 타이밍이고 너무 사람들이 다 잘 될 거다 해피하다 할 때는 투자에서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대부분 심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품과 발품 팔아라. 요즘에 사실 워낙 인터넷이나 이렇게 매체들이 잘 돼 있어서 막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발품 안 팔아도 손품만 팔아도 검색만 되게 잘해도 뉴스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는데 특히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장을 가고 실제로 사전 답사 이런 거 가야지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발품을 팔아야겠죠. 근데 나머지는 손품을 많이 팔아도 되는데 실제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손품이나 발품 팔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창업 관련된 뉴스는 현장 조사를 꼼꼼히 해라. 저도 어떤 분들이 막 이래요. 제주도 굉장히 핫하다는데 제주도에 좀 투자할까 봐요. 뭐 어디 뭐 세종시가 뭐 이제 그쪽 뭐 행정도시로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 오른다며. 아니 가보고는 얘기하라고. 근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들은 막 땅이 여기가 너무 이제 좋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쪽으로 사기치는 그런 디벨로퍼라고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저희 여자들은 이쁜 걸 되게 좋아하니까
되게 쓰레기 같은 땅을 하나 걔네가 매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꽃을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분들 아주머니들 가서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땅 얼마예요? 막 이래요. 근데 거기 땅 사서 완전 평생 물리고 뭐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성년지명 있고 그 풍수지리를 봐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막 돌밭이 있고 막 흙탕물이 있고 해서 여기 어떻게 개발이 될 건지 이런 거 보는데 아줌마들이 이제 데려가서 어머 여기 꽃이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실제로 발품을 가서도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 오죽하면 그러니까 진짜 저는 어디서 특히 부동산 더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뭔가 오른다고 해서 왜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가서 관리하기 힘들 거면 그리고 임대 수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는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 전세금 올린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공기총 쏴가지고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야 전세금 3천만 원 올려고 했더니 빵 이렇게 써버리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인적 리스크 그리고 생각보다 또 그 돈도 잘 밀린대요. 월세도 그런 리스크 그리고 그거 독촉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걔가 완전 똥 싸지르고 나가고 나서 나중에 그런 재반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자기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직장인들의 로망은 나는 임대소득자 이거에 대한 것도 저는 그래서 약간 금융 쪽으로 요즘엔 금융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되게 편하게 그렇게 확장 수익을 받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되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경기와 금리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어려운 재미없는 것들이잖아요. 뭐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려 볼게요. 그래도 그래서 뭐 경기와 금리 그래서 경기는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을 보여준 단면도고 금리는 돈이 움직이는 신호등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그렇게 기준금리가 동결했고 오르고 내리는데 그렇게 난리들이고 나는 그래 오르면은 대출금리 오를까? 내 예금 적금금리 좀 오르겠지. 떨어지면 아씨 또 떨어졌네. 이 정도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이슈인 거예요.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신호등을 이제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는 건데 산업 구조를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보면은 최근에는 뭐 그래서 미국에 우리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고 중국장이 어떻게 끝나고 이거를 왜 보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이런 미국이나 중국 쪽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히 걔네 쪽의 그 시장 환경이나 그 걔네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나 중국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면 걔네한테 수출 못하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한테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를 안 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쪽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걔네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동향에 따라서 한국 경기가 변화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문 국제면에 미국 증시와 소비자 신뢰지수나 이런 소비 관련 지표 등이 등장하는 이유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국제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도 우리나라 것만 볼 게 아니라 걔네들 것도 같이 연관 지어서 보라고 신문에 국제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것만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관돼서 훑어보세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변동 곡선과 투자 자산별 투자 적기를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황기, 그리고 주식, 부동산, 그리고 회복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뭐 단기 예금, 그리고 호황기, 뭐 고금리로 채권, 예금, 그리고 뭐 후퇴기, 뭐 금리 하락으로 장기 채권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동결되나? 뭐 올리냐? 그러면은 뭐 대출금리, 지금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가계부채 이슈가 굉장히 큰데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부동산 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난리 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돈 못 갚고 그걸로 인해서 난리 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해서 나 쟤네들 거 좀 수금 좀 해볼까? 나 경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미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거죠.
그 상황이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고. 그런 걸로도 하나로 이제 돈을 버는 꿀팁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경기 종합지수, 선행지수 뭐 10개, 뭐 이렇게 6개월의 선행 경기를 측정하고,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선행지수, 뭐 후행지수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재고, 뭐 이런 것들 쭉쭉쭉.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기나 금리 구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처럼 뭐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 쪽 관련해서 경기 동향이나 이런 거를 영화에서 봐야 된다는 게 이거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수, 그리고 경상수지의 적자는 외환 보유액을 뭐 줄이면서, 사실 제가 왜 아까도 막 너무 고민했냐면 이 자료를 만들면서 너무 사실 이거는 한두 시간으로 끝낼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이거는 저도 대학 다닐 때도 경제학 수업 들을 때부터도 그랬고, 이거 하나 가지고만 해도 하루에 되게 한두 시간씩 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도 되게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 그냥 다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변수들이 있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경기가 되게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시 적자 뭐 이런 거 무역 관련해서 수입 관련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그런 거 관련해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출 가격을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저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락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유가 상승은 물가와 금리를 올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차도 안 타는데 왜 WTI 뭐 원유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는 기사가 왜 나오는데 나랑은 무관하지 않아요. 앞으로 투자나 돈을 벌려면 금리, 그리고 그 원유, 그리고 이제 외환, 환율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잖아요. 주가 변동시키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이렇게 경기와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그거 하나 왜냐면 우리가 보는 주가는요, 이런 거 전체적인 이 경기 안에서 하나 있는 우주의 먼지일 뿐이에요, 한 종목은. 그러니까 얘네는 이 상황을 전체 이해해서 얘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거지, 얘 하나만 본다고 해서 나중에 얘 전체적인 게 커버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려면 이 전체적인 경제나 경기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다른 해외 쪽 그런 거든 섣불리 덤비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먼저 하고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는 사실 저번에 1강에서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요즘 트렌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사실 1강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나 이런 경기 현 상황,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회사나 뭐 관련된 투자 지역이나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1강에서 얘기했고, 인구 통계, 제가 저번에 인구 절벽 얘기했죠. 그리고 앞으로 뭐 노동력의 위기나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 관련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주식 쪽에도 지금 편의점 관련, 그리고 반려견이나 그런 쪽 사업으로도 되게 많이 뜨고 있고, 이런 사실 생활 속에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경우나 투자처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편의점 쪽이, 일본은 지금 전에도 제가 10년 전부터도 거기서 막 이상한 성인 잡지도 팔고요. 그리고 택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팩스랑 이런 뭐 복사 이런 것도 해주고, 뭐 빵도 팔고, 걔네는 뭐 베이커리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최근에 뭐 오뎅도 팔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본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고 우리도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나고 비혼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앞으로 편의점도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트렌드를 또 파악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또 생각을 해서 파악이 되고, 뭐 지금 또 최근에 아까 여행주가 오른 이유는 우리가 가치 소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레저를 하고 캠핑을 가고 그런 것들이 왜 오르는지,
왜 투자처로 곽강을 받는지, 우리는 왜 거기 돈을 쓰는지, 내가 소비자로서도 그렇고 투자자로서도 그렇고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선진국들을 따라가잖아요, 다들. 그리고 왜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냐, 저번에도 제가 예전에 그 강의 할 때도 알려드렸는데,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은 보통 이제 집을 소유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신흥국들은 보통 집이나 차에 대한 소유를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의 소유에 대해서 더뎌지면은 가치 소비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가치 소비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고, 원래 마이카 붐이 불었고, 그 다음에 마이홈. 근데 이제는 서울에서 집을 살지 안 할지 포기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공유 경제로 에어비앤비나 집을 장기 렌트하거나 소유가 아니라 쉐어링하는 개념으로 가자. 그러면은 가치 소비를 하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카 붐이 일어나서 지금 걔네는 차 사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 상해 자동차라든지 상해 모터스, 걔네 중국 쪽 관련해서는 걔네나 우리나라 삼성화재가 올랐던 이유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무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재산 보험 같은 그런 애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애들도 차를 계속 소유를 하면은 자동차 보험 의무니까 자동차 보험 쪽으로 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걔네는 1년에 차가 2천만 대 팔리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는 20년, 30년 동안 2천만 대가 팔린 나라라면 중국은 1년 동안 2천만 대 팔린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흥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거, 우리나라는 지금 중진국으로서 선진국을 따라갔고, 그 과거에는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 이런 상황이나 지금 현황 이런 걸 보면서 선진국이 이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물론 펀디멘탈이나 뭐 국민성, 사회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00% 그게 공식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인간의 심리는 다르지 않잖아요, 크게. 그래서 그런 문화나 저번에 얘기했던 뭐 인도같이 뭐 카스트 제도가 있거나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를 제외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태어났을 때 뭔가 내 집이나 내 차나 이런 걸 소유하고 이런 게 다 무뎌지고, 여자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막 돈 벌어서 내가 명품백을 하나 샀어. 그게 할부든 현금이든. 근데 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효용이 솔직히 한두 달 가요? 그거 한번 사고 나서 친구한테 한번 자랑, SNS에 한번 찍고 막 일부러 커피 여기 잔 놔두고 여기 해서 살짝 로고 나고 찍은 다음에 해놓고 나면 또 다른 게 사고 싶어.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거 몇 번 해보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돈지랄 해봤자 그냥 여행이나 가자, 나한테 좀 더 투자를 하자,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고 주변이 그러면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보이고, 그러면 부동산, 그럼 좀 더, 그러면 경제기사를 봤을 때 부동산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은 경기가 호황이고 금리가 낮아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그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좀 계속 안 좋았다가 올랐던 이유가,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저건 이제 2008년도 때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다시 정권 바뀌고 하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만약에 다시 높아지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경매에 대한 거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경매가 뭐냐면은 이제 시세보다 매매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있으면 그거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거든요. 금매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2008년에 그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 위에 논리와 괴리가 존재하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입지 상품이다. 뭐 어느 땅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부 인테리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도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갭 투자나 실제로 분양권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초반에 그렇게 물피라고 해요. 물피가 뭐냐면 계약하기 전에 프리미엄 당첨되고 나서 바로 그거를 계약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팔아버리는 거. 그때가 가장 프리미엄 많이 붙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뭐 내가 중도금 납입해서 하다 보면은 그 빚에 허덕이고 중도금 납입에 허덕이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이거에 가장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입주 직전에 굉장히 중도금을 허덕이시는 투자자분들 통해서 그 심리전에서 가지고 싸게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규 입주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입주 직전에 거기 부동산에 알아보시면, 지금도 최근에 나와 있어요. 동탄 2도시 신도시 보면은 엄청 핫하다 그랬는데 지금 신규 입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20%밖에 안 찼대요. 분양이나 뭐 이런 청약 비중은 막 난리 났을 수도 있어도 입주는 20%밖에 안 됐으면 나머지 80% 애들은 야 여기 핫하다며, 핫하다 그래서 투자했잖아. 근데 처음에 물피 때
피 보고 나와서 팔았지 지금은 지금 끝까지 나는 가져가서 더 피를 확대시킬 거야 했는데 지금 완전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에는 부동산도 그렇고 약간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게 너무 변동성도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기로 이 배틀을 짧게 끊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럴수록 더 분석을 하고 빨리 상황 판단하고 다음으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1등 아파트의 동향을 주시해라. 최근에 나왔는데요. 1등 아파트의 동향. 최근에 그 아크로 나왔어요. 그 아파트 이름 앞에 아크로가 붙으면 너무 잘 나간대요. 브랜드 아파트. 예전에 뭐 그냥 자이나 이급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뭐 그쪽에 뭐 서초랑 반포 이쪽, 방배동 이쪽으로 난리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 뭐 주식도 그랬지만 1등 같이 뭐 대장도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사람들 굉장히 이런 또 보여주기 이서빌리티 굉장히 좋아해서 1등? 아, 나 또 아크로 가야지 또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가격 상승 이외에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가 따라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크로 근처에 있는 애들은 얻어서 걸려서 더 수혜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잘못됐네.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경매 쪽 혹시 해보시거나 공부 좀 해보신 분 계신가요? 경매 나는 경험해보거나 공부를 좀 해봤다. 경매는 사실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뭐 다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경제 위기, 금융위기 10년설 뭐 이런 거 보면은 2008년에 왔으니까 내년에 금융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늘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에 뭐 나오면은 맞아 내 말이 맞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늘 오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건 저희가 늘 아까 얘기하는 거는 경매 관련해서는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과열돼 있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데 그 가계부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가 아까 떨어졌을 때 실질적인 자기 소비로도 썼지만 그 부동산이나 주식하려고 빚내가지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막 나이 어린 친구인데 26살인데 그 빌라 투자를 12채를 산 거예요. 갭 투자, 무피 투자예요. 무피 투자 뭐냐면 돈 없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이나 이런데 1억짜리 빌라를 돈 없이도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기로는 자기 이름인 거예요. 근데 전세를 그냥 바로 깔면은 자기도 돈 없이 바로 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아니고 전세 세입자가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그냥 바로 사서 자기가 그냥 집주인만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중에 집 한 2년 뒤에 자기 생각으로는 전세 보통 한 바퀴 돌리면 2년이잖아요. 돌리고 나서 집값이 다 오른다. 그러면은 12채 다 해피. 2천, 3천씩 올려. 대박. 나는 다 돈 벌었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반대의 상황으로 됐다고 쳐요. 그 친구 인생 얼마나 아무래도 26살인데. 그러니까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되게 무서운 거는 이 경매에서 낙찰은 뭐냐면요. 그 유찰은 떨어지는 거고 낙찰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이제 됐을 때가 낙찰, 그 경매했을 때 낙찰 됐습니다 땅땅 이렇게 하잖아요. 법원에서 보통 저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여러분들 온비드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경매 관련된 그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법원을 몇 번 가봤는데 괜히 막 찔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이혼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법원을 경매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엄청 숙연해요. 그래서 뭐지? 약간 그래서 되게 가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한 번쯤 되게 쉬는 날 있거나 회사 쉴 때요. 되게 할 거 없이 친구들 만나고 그냥 놀지 마시고 한번 오전에 법원 한번 가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법원 한번 가보시면 장난으로 한번 낙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써보시면 낙찰도 안 될 거니까 입찰을 해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가 정말 낙찰되면 안 되니까 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번 쓰는 이제 그것만 해보시고 근데 이 낙찰거리 높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최근에 그 1, 2년 전까지 막 경매 관련해서 막 뜰 때 그런 기사 보셨어요. 낙찰가율이 100%가 넘다. 그 소리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야 돼요. 낙찰가율이 100보다 높다는 이유는 뭐예요? 2억인데 2억 1천에 샀어. 바보야? 아니 금매로 사지 차라리. 왜 2억을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는데 왜 경매로 낙찰가율을 2억보다 높게 사?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미친 거지.
최근에 비트코인이 원코인에 500만 원까지 갔던 것처럼 그냥 나는 그냥 저게 너무 경매가 과열이고 사람들이 너무 저걸 사고 싶어 하니까 난 저걸 그냥 저렇게 해서 사야 되는데 저 아시는 분은 저 바보야? 저거 지금 부동산 가면 금매로 1억 7천에 나와 있는데 왜 저걸 2억 1천에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경매로 이걸 낙찰받아 샀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겉멋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일단 부동산은 호황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저렇게 하면 할수록 특히 저 때 1, 2년 전에 제주도 낙찰가율이라고 한번 나중에 기사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주도 땅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 막 300, 뭐 40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사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인들 사드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빠져나오고 저도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지금 제주도 난리 났거든요. 진짜 부동산 경기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거 건축 허가 면적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키워드를 나중에 검색해보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거 부동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죠. 후행지수 주식도 그렇고 이런 게 후행지수 나오면 뭐다? 뒷북이다. 이거는 투자에 반영하면은 끝물이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 공사가 끝나야 나오는 지표예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미 이제 처음에 뭔가 부동산도 여기에 이제 길을 뚫을 겁니다 라고 할 때의 뜻이 다 뚫고 나서는 완공되고 나서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거릴 때는 아직 길도 안 났어. 근데 막 5년, 6년 이후에 길이 뚫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서가 나올 때부터 난리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이 말인즉슨 약간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실적이 나왔을 때랑 비슷한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보지 말고 현장을 반드시 보러 가라. 그래서 저는 법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들 추천하는 게 모델하우스 탐방도 진짜 재밌어요. 가면은 되게 언니들이 이쁘게 막 커피도 친절하게 타주고 막 휴지도 되게 집에서 두루마리 쓰지 말고 되게 좋은 거 크리넥스 주거든요. 왜 웃어? 가봤구나.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저는 되게 그런 데서 한 번 쓰러 오거든요. 집에 가면 저는 뭐 어디 땡땡 뭐 분양 뭐 이런 걸로 맨날 언니들 전화해요. 막 사모님 이러면서 네 이미 저는 많이 해서 막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되게 그런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잘 꾸며놨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가끔 현수막이나 이런 데 낚였잖아요. 되게 서울에서 5분 막 이런 데 광교. 무슨 광교가 서울에서 5분밖에 안 걸려. 아니 진짜 뭐 무슨 차로 가는 거야? 헬기 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막 그런 데서 되게 엄청 말도 안 되는 멀리 해놓고 뭐 서울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최고 막 이랬는데 차로 진짜 제가 가보니까 1시간 넘게 걸려. 이런 데서 내가 왜 살아? 아무리 좋아도 막 거기 막 뭐 한국에 무슨 파라다이스 뭐 몰디브래. 내가 아무리 몰디브라도 서울에서 1시간 반 걸리는데 거기를 출퇴근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 지하철 옥면 위에 보면은 뭐 13% 월 수익률 뭐 실투자금 5천으로 아파트 세 채 뭐 낚이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그래서 보면은 와 내가 저런데 아파트 세 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나? 한번 차 타고 전철 타고 가보세요. 본인이 한번 가는 길에 포기해야 될 거야. 그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발품 파는 거 진짜 중요한 거. 부동산 특히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소규모의 고급 빌라 분양 정보는 단신에만 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감가상각이 뭔지는 아시죠? 그 가격은 뭔가 사고 나서부터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입차도 얘기하잖아요. 외제차 그거 제발 신차 사지 마세요. 수입차는 사자마자 반으로 떨어져요. 1억짜리 차를 사면은 바로 그거는 뭐 6, 7천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되니까 그냥 샀다가 돈 없어서 파는 애들 거 바로 상태 괜찮은 거 싸게 사면 되는 거지. 저는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뭔가 수수료를 아끼거나 그 제값 주고 안 사는 경매 인생도 재테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식이나 부동산 돈을 잘 벌었어. 그럼 뭐해? 호구짓 당해가지고 남들 5천만 원 사는 거 지가 1억에 사면은 지가 아무리 3천만 원 주식이나 부동산을 수익 내봤자 뭐예요? 그걸로 돈 더.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을 안 하는 게 자산관리와 재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환인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분양 정보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남동이나 이런 쪽에 저도 아는 동생이 되게 좋은 빌라를 구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대요. 아버님 통해서. 근데
들어봤더니 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정보 안 나오고 그런 사장님들 통해서만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좋은 분양 정보나 이런 것들은요, 매물 안 풀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너무 막 대놓고 막 이거 좋다고 하는 빌라들은요, 안 나가고 나중에 잘 내가 투자 목적이든 집을 실거주 목적이든 사도 안 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화곡동 쪽, 까치산 이쪽에 있는 쪽은 싸서 신혼부부들 되게 많이 가는 곳이었거든요. 제 고객 중에도 거기 들어갔다가 그 신축인데 들어가자마자 7월 달이었대요. 근데 신축인데 바로 장마비가 새더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빌라는 아시다시피 되게 싼 자재로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막 그게 잘 안 되는, 보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내가 살기가 귀찮아서 이제 안 좋아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감가상각도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부동산은 아파트 쪽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빌라나 이런 데는 뭐 진짜 매물이 없고 그쪽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다면은 같이 아까 뭐 아크로 같은데 그런 아파트 그런 데 붙으면은 그 옆에 있는 이상한 뭐 반지하도 오르겠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면은, 그럼 뭐 역세권, 뭐 요즘에는 정세권이라고도 해요. 정세권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그 버스 정류장. 왜냐면 버스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저 약간 방청객 그거, 와, 좋네요. 이거 지금 방송하는 줄 알았어. 약간 제가 네, 근데 이제 그 정세권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역세권은 너무 비싸잖아요. 역 바로 앞에 있고 역에 연결돼 있으면서 요즘엔 정세권이라고 해서 그 정류장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노선이 어딘데 내가 아파트 바로 앞에 정류장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제가 한번 시트를 나눠드릴 텐데, 부동산 임장 가시기 전에 꼭 그 가지고 다니셔야 될 체크 시트가 있어요. 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물이 잘 나오는지, 뭐 거기 어디에 이제 누른 데는 없는지, 결로는 안 생기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좀 젊으신 분들은 여기 멋있는 걸, 그리고 여기 불만 켜보고 물 콸콸 나오면 이제 나오는데, 그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전도 예전에 뭐 어디 어디지? 이천 쪽, 거기에 막 한참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가봤는데, 너무 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가봤더니 그 베란다 쪽을 집주인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가서 뜯어봤을 때 거기 커튼 되게 이쁘게 쳤는데 이걸 딱 뜯어봤더니 곰팡이가 엄청 쓴 거예요. 뭐예요 아줌마, 이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되게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오히려 되게 이쁘게 꾸며놓은 집은 이쁘게 꾸며놓은 데를 한번 들춰보세요. 여자들, 이쁜 여자들 화장 지워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쭉쭉 뭐 이런 거는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행으로, 그럼 후행이 아니라 선행으로 봤을 때 좀, 그러면 부자들이나 이 부동산으로 조금 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하냐, 예를 들면 이거 지금 홍대 쪽이거든요. 경의선 지금 말고 예전에 나오기 전에 그때 기사인데, 2013년도, 2015년대 이제 그때 뭐 돈 버신 분의 하나 예시인데, 지금 경의선 숲길이 나오기 전에 조경도인 거예요. 공원도 사업화 2단계 착공, 저기 2013년도 기사입니다. 저거를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동산이던 어떤 주식이던 이런 기사를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인이 호기심 대망이 되고, 이렇게 될 거다에 대한 내 머릿속에 조감도를 그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그래 이렇게 되고 이 회사가 이런 걸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사업이 2단계 착공됐으면 여기 주변에 나오는 애들 어디 상가가 오를 것 같고, 저기는 저렇게 김밥 천국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오겠지?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만약 상상할 수 있었다면은, 경의선 숲길 중간에 두고, 지금 요즘 저기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때 2013년 때 저런 기사를 보고 나서 카페와 음식점들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핫플레이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저런 데 사옥 옮기고 저기를 왜 살까 했던 사람들 다 상견지명이 있어서 예상하고 상가나 건물에 미래 가치 투자해서 산 거죠. 2년 후인 2015년 동교동이랑 홍대역 주변으로 지금 해당 상가 임대료 굉장히 오르고, 특히 그 상수동이랑 막 이쪽은 난리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이것 때문에 그때 다 사재기 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을 해서 안 푸는 거예요. 매물을.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 최고의 수익을 얻었죠. 여기 YG의 그 분도 양 씨도 그랬고 아마도 이 누군가는 이 기사 나간 후에 2년간 뭐 경위서 특히 뭐 수서 쪽도 그렇죠. 수서도 뭐 이제 더블 호재다 같이 이렇게 됐는 그 기사 보고도 제 고객도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사신 분들은 다 지금 수혜봐가지고 최근에 갭 투자하신 분도 전세금도 올리고 실제로 시세 차이도 많이 봤어요. 그런 기사를 보고 아 뚫리면 나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거긴 더블이니까 엄청 사람들 그냥 그렇게 이제는 바로바로 수혜로 내가 어떻게 될지 메커니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 경제 기사를 하나 제대로 읽어서 뭔가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내 큰돈이 어떻게 되고 안 되는지에 따라서 고수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럼 증권, 부동산 봤으니까 그럼 증권 기사 어떻게 보냐? 실제로 얘기를 하죠.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주식시장은 도박꾼들이 활용하는 대규모 카지노, 나라 경제 상대의 척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경제신문에서 7면 이상의 가장 면수를 차지를 하고요. 증권가 출입기자 약 300명, 증권부는 뭐 3D 출입처로 경쟁이 심한 만큼 특정도 없고 새로운 기사도 별로 없어요. 사실 특별한 그런 게 없는데 시황, 종목, 투자 주체별 동향이 나옵니다. 보통 기관인지 외인인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이 뭐예요? 외국인과 개인들 말고 걔네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런 투자 주체별 동향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최근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투자 주체로 많이 같이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양매수를 해준다고요. 양쪽이 다 매수를 해준다고. 매수, 쌍매수, 양매수 이런 별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진짜 되게 어렵게 듣고 나니까 양쪽에서 매수, 쌍, 매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시황은 뭐냐? 시장 현황이에요. 시장 상황.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 개괄. 그리고 종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종목별 가격이나 거래량. 거래량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 지금 종목에 대해서 삼성전자 지금 보면은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람들이 네 지금 봤는데 가격이 200 얼마입니다. 그거 말고는 잘 투자 안 하시거나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 이상으로 분석을 안 하세요. 근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최근 차트 분석하고 거래량 분석하고 뭐 그런 것까지 되게 딥하게 보시거든요. 그리고 투자 주체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는지, 그리고 개인들이 비중이 얼마인지.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뭐 연기금, 투신사, 뭐 은행, 보험. 그리고 최근에 제가 토마토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그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주식시장이 성장하는 데 많이 막았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이유는 분당 국가였던 것도 있지만 오너들의 되게 불투명한 경영 뭐 조연아 씨가 땅콩 한번 잘못 가가지고 대한항공에 뭐 몇 조 원이 날라가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경제사범을 막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번 큰 집들 다들 갔다 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외국인들이 한국 뭐야 이러면서 왜 계속 들러날락 하니까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명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걔네 경영권을 가지겠다. 지분 많이 가지고.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예요. 제가 그 관련된 거는 최근에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그래서 뭐 연기금, 뭐 국민연금, 투신사, 뭐 은행, 보험 쪽 이런 애들이 그쪽으로 이제 회사들의 경영에도 가담을 하면서 많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성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더 주체의 기반이 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어느 회사의 종목,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하고 걔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솔선수범을 사고 있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참가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어딘지 일단 그런 것도 하나의 선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고 걔네가 어떤 식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되어 가는지에 따라서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내가 하나의 또 그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막 엄청나게 막 차트가 어떻게 되고 거래량 이런 것보다 되게 큰 흐름을 보고 가져가면 되게 이렇게 손쉽게 내가 투자에 대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도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종목은 수치에 관한 내용은 증권면에서 뭐 본업 활동 결과인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출이 올랐어요. 근데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매출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안 중요하진 않지만 실제로 인마이 포켓으로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다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엄청 많이 매출이 올랐어. 근데 이런 걸로 다른 걸로 다 퍼주고 뭐 인건비나 고정비 이런 관리 비용 관리 잘못해가지고 다 나가고 나서 남은 게 없어. 그럼 그 회사는 경영을 잘한 걸까요? 아니죠. 실제로 나중에 기업들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또 실제로 그 주식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그 주가 자체의 시세 차익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배당이 있잖아요. 돈을 영업이익을 많이 벌어야 주주들한테 이렇게 환원도 하고 나눠줄 것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얼마가 됐는지 2분기 때, 1분기 때 뭐 12조인지 뭐 15조인지 영업이익이 얼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손익계산서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게 있고 다트 들어가면 이 회사 전체적인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다트 들어가면 이 회사의 그런 이제 재무제표 이런 게 다 나와요.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것도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자료. 제가 저번에 한번 그 SNS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종목 리포트나 이렇게 이제 그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자료가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사라 라고 하면은 약간 그냥 좀 홀드 정도? 팔아라 그러면 완전 강력 완전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걔네가 홀드라고 의견을 내거나 스탠스를 안 주면 그거는 팔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한 단계씩 보수적으로 보면 되고 오히려 저렇게 많이 나와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은 저는 종목 리포트보다는 약간 경제나 그 산업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쟤네는 맨날 그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열심히 거기 탐방 가고 그거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리포트 쓰는 게 걔네 일이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쟤네들이 다 해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팩트만 맞으면 저런 걸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들이 쓰는 자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팩트에 좀 집중을 해서 쓰고 투자 의견이 나오는 거는 한 단계씩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라고 알려드리면 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분석에 자신의 판단 일단은 걔네의 판단을 다 믿지 말고 결국엔 중요한 건 뭐다? 제가 다 아까 얘기했던 이거 플러스 내가 팩트를 뭐 경제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판단하고 분석한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얘기했죠 연기금 왜 기관 쪽에 요즘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냐면 연기금이 일단 돈이 많잖아요. 엄청난 이런 자금력으로 주식시장의 영향력의 증가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사도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우리가 막 펀드나 뭐 이런 거 이제 가입을 하면 이런 것들 얘네가 전체적인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거를 직접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수탁고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라 차원에서 반영하라고 얘기를 증권면은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어제 일어난 일을 다루기 때문에 과거를 일단 반추한다는 생각으로 읽고 아까 대부분 후행기사나 동행으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한 거는 눈으로 훑고 그 안에서도 선행지수나 선행으로 나오는 것들을 옥석을 가려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먹거리를 발견할지를 내가 보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새로운 기사를 엄청 기대하지 말고 패턴을 내가 찾아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황이나 종목이나 투자 주체별 종양 이거 말고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가는 거고 그리고 펀드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기사 말고도 뭘 봐야 되냐 보통 이제 운용사인 투신사들이 보통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연기금이나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단기간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 한국 펀드 평가나 제로인이나 그런 펀드 닥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펀드를 꾸준히 이제 수익률 같은 벤치마킹에서 비슷한 걸로 투자 수익을 내는 펀드들이 또 묶어서 걔네들 나와요. 그래서 나도 같은 중국에 투자하는데 얘네는 수익이 잘 나고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투자한 펀드는 여긴데 그 또 옥석을 가려내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코스닥은 안 좋고 코스피가 좋아서 국내에 투자를 했는데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중형주에 투자한 사람은 펀드 오히려 안 좋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이런 것도 이제 기사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고 금융 상품에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게 사채 광고도 정보다라고 하는 게 고위험 고수익 아까 봤던 그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3% 주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게 오히려 저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이 뭔가 좋아지고 발달될 때 P2P라든지 뭐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게 나오면 그런 좋은 점을 활용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를 악용해가지고 꼭 유사수신이라든지 사기 업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게 정보인데 오히려 이런 게 트렌드구나, 이런 게 돈이 되니까 이런 애들이 기승을 부리는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걔네가 실제로 제도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피하지 말고 저렇게 핫하구나, 쟤네가 저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에 대해서 하나의 정보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죄송해요.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팩트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지 볼게요. 가장 작년부터 핫했던 이슈가 이건 되게 거시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유럽이 계속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를 풀어가지고 증시가 올라간다, 이런 팩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을 봐야 되냐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양적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다시 지금 그 경기가 회복했다고 했으니까 수도꼭지로 물을 풀었는데 너무 이제 과열됐으니까 다시 잠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인 지금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금리 목표는 3% 전후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 프로예요? 너무 크게 웃는 거 아시나? 네, 1%대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제가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된다는 건 다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걸 걱정해요. 지금 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이 전 세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 금리 인상 끝 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경기가 좋을 땐 금리를 높여서 긴축을 유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도 원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내수가 안 되니까 계속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미국이 올리니까 같이 따라서 방어를 하려면 올리거나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삼면초가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렇게 위험자산보다 저축이나 채권 등의 안전자산에 돈을 넣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을 국가나 은행이 흡수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걸 다시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 간의 유동성 측면에서도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안전자산에 돈이 유입하게 되고 결국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돈의 기본적인 한머니의 흐름은 그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 근데 미국이 홀로 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달러 강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투자도 투자지만 물가 상승을 이겨내고 나중에 그 해지를 할 거면 원화 가지고 있을 바에는 달러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달러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시차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화,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워낙 높은데 다들 그러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월급 빼고 진짜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일단 달러 강세도 올 수 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러니까. 왜 그런 전문가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유를 알게 되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서 단정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등으로 이제 이런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미국 금리 인상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압박으로 적용하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옐런이 나와가지고 뭐 올릴 거다 말 거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저 아줌마 뭐야 이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부채의 재조정, 사실 투자를 하고 안 하고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부채 대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지금 난리예요. 특히 이거 고정으로 안 해놓고 변동금리 해두신 분들은
지금 최근에 저한테 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최근에 그 대출도 갈아타는 것도 사실 금융 비용 줄이는 것도 자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도 부채를 부담할 레버리지 투자보다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대출 쪽으로 되게 크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뭐 갈아탄다든지 이렇게 재조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수세 우위는 지속되고 있지만 계속 이런 아까 얘기했던 금리 역전 현상,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지금은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3%대까지 높이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선진국이고 안전하고 지금 막 구글, 애플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지 왜 우리나라에 투자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외국 투자자분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삼성전자 좋아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갈 수 있잖아요. 구글, 애플이 훨씬 멋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금리 인상에 모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산업별로도 금리 인상 효과는 다르고, 예를 들면은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은행주나 증권주는 오히려,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게 되면 지들 더 먹고 사니까 오히려 은행주 최근에 엄청 오르잖아요. 오히려 이런 효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제가 IT랑 반도체가 올리고 금융이 밀어줬다고 하는 장세가 왔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은행이나 생보사들 최근 주가 굉장히 좋아요. 되게 안전하게 가고 있고, 코스피 조정받을 때도 오히려 은행주, 증권사주, 생보사주, 손보사주 주가는 굉장히 추이 좋았어요.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되게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수익률 잘 나오시면 저는 은행주랑 증권사주, 보험주 쪽으로 가지고 있어서 방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오히려 되게 손절 많이 하신 달이 이번 달이에요. 7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수혜주로 여겨지고 은행의 예대마진이 증가하고, 맞죠? 되게 웃긴 게 우리는 금리 인상하면 내 예적금 금리도 올릴 거야 했는데 은행이 바보예요? 대출 금리만 올려요. 예적금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바로 올리지 않아요. 금리 올립니다 하면은 대출 빡 올리고, 뭐 금리 떨어집니다 하면은 그런 것만 내리지 대출 금리는 또 냅두고 교묘하게 냅둬요. 사실 은행도 영리단체니까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죠. 저도 그렇게 해서 저희도 먹고 살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험사의 위험자산 평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반면 부채자들의 필수인 건설사 등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앞으로 인상한다고 하면은 아까 개인 입장에서는 부채의 재조정이 1순위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은행이나 생보사나 이런 금융주들이 좋을 수 있고, 오히려 건설사 이런 데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애들은 되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조심해야 되고, 기업 간의 희비도 엇갈리고, 부채 비중이나 이런 거 굉장히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개인들은 부채 재조정하면서 경매 이런 거를 대비를 하고 있으면 부동산으로 싸게 싹쓸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미국에서 주도함으로써 달러 강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ETF라든지 달러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조금씩 내가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자본 수익을 많이 높이는 것보다 내 돈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도 이렇게 해외 쪽으로 분산을 해두라고 하는 게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는 이런 큰 이슈가 나오는 게 부채 재조정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게,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설쳐야 돼?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게 아니라 이런 게 다 메커니즘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이렇게 연관관계 한 번씩 본인들이 이슈를 정리를 하면서 모르면 저한테도 물어봐주고, 선생님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이런 예측이 저는 되는데 이렇게 될까요? 물론 답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경제기사, 일단 경제기사랑 먼저 친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친해지고, 일단은 후행기사 뒷북 치는 걸로 낚여서 실패보지 말고 선행기사로 본인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투자에 굉장히 좋게 반영을 할 것, 그리고 이런 걸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굉장히 이제 예측을 잘 해서 돈을 버는 정보를 잘 벌어볼 것.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